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하면 이 몸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차디찬 겨울 한양거리, 누더기를 걸친 소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충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어 거리로 내쳐진 아이. 과연 이 아이는 20년의 세월을 넘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땅에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40칸에 하인만 20명. 사랑채 앞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봄이면 흰 꽃을 피워 온 동네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최참판은 조정에서 손꼽히는 충신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아 뇌물 한 푼 받지 않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참판 어른만 계시면 이 나라는 걱정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최준혁이었습니다. 나이 12살.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맑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흰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준혁아. 아버지 최참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준혁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참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떨어지는 매화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마지막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아침에 내가 물었던 거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셨지요. 그래. 너는 과거 급제라 했지. 최참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벼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재물은 땅이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의리와 신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벼슬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의리를 잃은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으니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의리니 신이니 하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서 빨리 글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들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말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 말이 이토록 빨리, 이토록 가혹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 줄은. 그때의 준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조정의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참판이 영모에 가담했다 하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아침에 내가 물었던 거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셨지요. 그래. 너는 과거 급제라 했지. 최참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벼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재물은 땅이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의리와 신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벼슬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의리를 잃은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으니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의리니 신이니 하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서 빨리 글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최참파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들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말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 말이 이토록 빨리, 이토록 가혹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 줄은. 그때의 준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조정의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참판이 영모에 가담했다 하오. 그 소문의 뿌리를 따라가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조판서 엄대감이었습니다. 엄대감은 조정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그 아래 줄을 선 벼슬아치만 수십 명. 재물은 넘치도록 많았지만 욕심은 더욱 넘쳤습니다. 그런 엄대감의 눈에 최참파는 오래전부터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참판이 청렴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임금의 눈길이 최참판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엄대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조정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엄대감에게는 신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 겉으로는 평범한 서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음모와 거짓을 꾸미는데 이골이 난 자였습니다. 대감마님 방법을 찾았사옵니다. 박서방이 엄대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최참판이 영모 세력과 내통했다는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 문서를 임금께 올리면 엄대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꾸며진 거짓 문서 하나가 최참판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최참판은 영모죄로 일금부에 끌려갔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일이 없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오. 그러나 이미 조작된 증거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참파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인 윤 씨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하인들은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제까지 최참판 댁을 드나들던 양반네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역적의 집안과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도 화를 입소. 40칸 기와집은 엄대감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만이 새 주인도 모른 채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12살 준혁은 홀로 한양 거리로 내쳐졌습니다. 누더기 하나 걸치고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역적의 자식이다. 저리 가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어제까지 도련님 미라 불러주던 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한양의 차디찬 거리를 사흘을 굶었습니다. 준혁은 한양성 밖 외딴 길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떨렸고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아, 거기서 뭘 하는 게야? 걸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니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지게를 지고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의 집신. 수염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준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쓰러진 아이의 맑은 눈빛을.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품에서 보리떡 하나를 꺼냈습니다. 먹어라. 준혁은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먹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밝히면 또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준혁이라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한양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준혁의 운명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임훈장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 어귀에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느티나무 한 그루. 살림은 가난했지만 책만큼은 넘쳐났습니다. 벽 사방이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임 훈장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 전염병으로 처자식을 모두 잃은 뒤 홀로 서당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임 훈장은 준혁을 데려와 밥을 먹이고 씻기고 낡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거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임 훈장이 잠든 줄 알고 준혁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안 자느냐? 임 훈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 어른.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는 한양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제 곁에 있으면 어른께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임 훈장은 대답 대신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가 몇 년 됐는지 아느냐? 뜬금없는 말에 준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이 서당을 열기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다. 몇 번이나 베어내려 했지. 그늘이 져서 글 읽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베어내지 못했어. 왜 그러셨습니까? 뿌리가 너무 깊어서. 임 훈장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내 눈빛에는 뿌리가 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가족도 이름도. 이름은 있지 않으냐. 준혁이라 했잖느냐.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쓰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 훈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거라.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을 받아든 준혁에게
임 훈장이 말했습니다. 너를 서당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준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훈장 어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짐? 허허. 임 훈장이 웃었습니다. 나는 짐을 지러 사는 사람이다. 애당초 서당이라는 게 그런 곳 아니겠느냐. 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찌 된다는 게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 훈장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양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논에 물 잘 들어오고 가을에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야. 내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준혁은 오랫동안 밥상만 바라보았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반드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고 있다. 임 훈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할 것 아니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마당의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던 봄날 사랑채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떠돌며 사흘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낯선 마을, 낯선 훈장의 집에 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른, 들어오너라.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임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오냐. 임 훈장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 준혁은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쫓겨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준혁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당에는 마을 아이들 12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8살부터 15살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 서당 마루에 앉던 날,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구래? 훈장 어른이 데려왔대. 어디서 왔대? 모르겠어. 옷이 너무 낡았어. 준혁은 못 들은 척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임 훈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와 함께 공부할 것이다. 이름은 준혁이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마을 대장장이의 아들로 서당에서 제일 개구쟁이였습니다. 훈장 어른, 저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먼 곳에서 왔다. 왜 왔습니까? 배우러 왔다. 돌쇠는 준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준혁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가 씩 웃었습니다. 나는 돌쇠다. 잘 지내보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돌쇠는 거침없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먼저 들이대고 나중에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글공부보다 씨름이 좋고 붓보다 망치가 손에 잘 맞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아, 밥 먹었냐? 준혁아, 이 길로 가면 냇가가 나온다. 고기 잡으러 가자. 준혁아, 너 글 잘 읽더라. 나도 가르쳐 줄 수 있냐? 어느새 돌쇠는 준혁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처음에 준혁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워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면 돌쇠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맨날 혼자 있냐? 무서운 거 없냐? 나는 혼자가 편하다. 거짓말. 혼자가 편한 사람은 없어.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던데.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산다고. 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날 밤 임 훈장이 조용히 준혁을 불렀습니다. 돌쇠가 말을 걸더냐?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임 훈장이 웃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훈장 어른. 응. 저는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친해지면, 헤어질 때 서로 힘이 듭니다. 임 훈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의리와 신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 했다. 기억하느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의리와 신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자라는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리 굳게 먹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돌쇠가 손을 내밀거든 잡아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냇가에서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여기 물고기 엄청 많다. 빨리 와.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냇가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야, 왔냐? 저기 봐, 저기. 돌쇠가 신이 나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 하나를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준혁은 날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임 훈장은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라. 이 뜻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서당에서 배우고 밤에는 등불 아래 혼자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를 했다고는 해도 임 훈장의 가르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뜻을 씹고 또 씹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공부였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학즉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너는 지금 어느 쪽이냐? 둘 다 부족합니다. 정직하구나. 그 정직함이 내 첫 번째 재산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당 아이들 중 누가 막히는 글귀가 있으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또박또박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는 어찌 저리 아는 게 많냐. 마을 사람들도 차츰 준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어른 댁에 있는 아이 말이오. 글을 잘 읽는다더만.
인물도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다더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영감이 임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 어른,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 달에 이웃 고을에서 동몽백일장이 열린다 하오. 우리 마을에서도 아이를 하나 내보내면 어떻겠소? 백일장이라는 말에 서당 아이들이 술렁였습니다. 임 훈장이 조용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름 석자가 알려지면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도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 훈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왜 나가지 않겠다 했느냐? 이름을 쓰는 것이 두렵습니다. 임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그 이름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최준혁이라는 이름의 주인은 누구냐? 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이름을 빛내야 한다. 숨겨서는 안 된다. 준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백일장 날이 왔습니다. 이웃 고을 장터에 각 마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마다 붓과 벼루를 들고 앉았습니다. 제목이 내려졌습니다. 충종. 단 한 글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일이 없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오. 준혁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아버지를 생각하며 억울하게 죽은 충신을 생각하며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심사관이 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준혁의 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쓴 아이가 누구냐?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심사관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시옵니다. 13시 이 글을 썼단 말이냐? 심사관이 다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원이다. 돌쇠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내가 1등이다. 준혁은 상으로 받은 붓 한 자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의 나이 15이 되었습니다. 임 훈장은 이제 준혁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실력은 이미 나를 넘었다. 이제 더 넓은 곳에서 배워야 한다. 훈장 어른, 한양으로 가거라.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양은 아직 위험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나 이 마을에만 있을 수는 없다. 과거를 보아야 한다. 벼슬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일을 다시 들추어낼 힘이 생긴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겠습니다. 임 훈장은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나이 17. 마을에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버지의 대장간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거나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 훈장이 몸져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임 훈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올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준혁아. 어느 밤 임 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훈장 어른. 내 말 잘 들어라. 준혁은 임 훈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가 최 참판의 아들이라는 것을.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다. 최 참판을 오래전에 뵌 일이 있었거든. 눈빛이 꼭 닮았더구나. 준혁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최 참판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나도 그 일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힘이 없는 늙은 훈장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훈장 어른. 그러니 내가 해야 한다. 임 훈장이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라.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임 훈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그날 밤 임 훈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임 훈장의 묘를 정성껏 썼습니다. 돌쇠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장사를 마친 날 저녁, 돌쇠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한양 가려고? 응. 돌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씩 웃었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꼭 돌아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올게. 한양에 도착한 것은 준혁의 나이 1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한양은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는 더 복잡해졌고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북촌 어느 골목 안쪽. 예전에 최참판 댁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여전히 대감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한양성 밖 허름한 주막 골방을 얻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공부했습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었습니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임 훈장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뒤 방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최준혁.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준혁,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서 온 자인가? 충청도 어느 마을 훈장 밑에서 공부했다더만. 준혁은 방목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과거 급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대감의 귀에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최준혁, 참판의 아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대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조정을 쥐락펴락해온 자였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지켜봐라. 신복 박서방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박서방은 그림자처럼 준혁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과거 급제 후 예문관 검열로 임명되었습니다. 말단 벼슬이었지만 조정 문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준혁은 맡은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틈만 나면 오래된 문서를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영모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서들은 모두 봉인되어 있거나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없앴구나.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벼슬아치 하나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한주사였습니다. 최검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한주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소. 그분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경고요. 그 대감이 한번 마음먹으면 한 주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오. 준혁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조용히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엄대감의 저택에서는 박서방이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예문관에서 아버지 관련 문서를 찾고 있사옵니다.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계속 막아라. 그 아이 손에 문서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대감마님. 그리고 대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라. 약점이 있을 것이다. 박서방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준혁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청도 마을에서 돌쇠가 한양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주막 골방 문을 벌컥 열고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훌쩍 커져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돌쇠야, 왜 왔냐? 보고 싶었지. 그리고 돌쇠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양 구경도 하고 싶었어. 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준혁의 주막 골방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한양 구경을 다니고 밤에는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벼슬아치가 됐다며? 멋있다. 말단이야. 말단이면 어때? 과거 급제가 어딘데? 돌쇠야, 너는 마을에서 잘 지냈냐? 응. 아버지 대장간 일 돕고 밭일도 하고. 그냥 그렇지 뭐. 돌쇠가 잠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준혁아. 응.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돌쇠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최준혁과 절친한 자가 한양에 왔사옵니다. 충청도 마을 대장장이의 아들로 이름은 돌쇠라 하옵니다. 대감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돌쇠라는 아이를 잡아라. 그리고 최준혁에게 전해라. 아버지 일을 더 이상 캐지 않으면 친구를 살려주겠다고. 박서방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돌쇠가 한양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깊어도 준혁은 밤새 한양 거리를 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문 앞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친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준혁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의 세력은 한양 곳곳에 뻗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예문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서방이 직접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최건멸, 결심은 하셨소. 친구를 먼저 돌려보내시오. 그건 안 돼요. 먼저 약속을 하셔야지. 친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약속을 할 수 있소. 박서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소. 내일 친구 얼굴을 보여드리리다. 그 대신 그날 바로 약속을 해야 하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멈추면 돌쇠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누명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면 돌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길 앞에서 준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돌쇠를 먼저 구해야 한다. 다음 날 박서방이 준혁을 한양성 밖 외딴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안에 돌쇠가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돌쇠야. 준혁이 달려가려 하자 박서방의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잠깐, 약속부터 하시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맹세하오. 문서도 찾지 않겠소. 맹세하오. 박서방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맹세를 문서로 써주시오. 문서로? 그래야 대감마님께서 믿으시지요. 준혁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인 최준혁은 선친 최참판의 일을 더 이상 캐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수고하셨소. 부하들이 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며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괜찮아. 준혁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서방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건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소. 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그 맹세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오.
최검열이 스스로 예문관을 그만두고 한양을 떠나야 완전히 믿을 수 있다 하십니다. 준혁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박서방의 눈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소?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한양을 떠나시오. 박서방이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에 준혁과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의 공부가, 과거 급제가, 조정에 발을 들인 것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약속이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예문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막 골방에 앉아 홀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등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준혁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아. 응.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이 가라앉아 있는지 돌쇠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돌쇠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임 훈장을 만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져 있던 자신에게 보리떡을 내밀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냇가에서 돌쇠와 물고기를 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백일장에서 장원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임 훈장이 숨을 거두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리와 신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벼슬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의리를 잃은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으니라. 준혁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준혁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 어린 준혁이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 훈장과 나누었던 어느 밤의 대화. 벼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재물은 땅이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의리와 신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진실도 그렇다.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준혁은 그 말을 오래전에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실은 없앨 수 없다.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서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조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서방.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대감의 신복. 문서를 조작한 장본인. 20여 년 동안 대감 곁에서 온갖 음모를 꾸며온 자. 그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다. 준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을 어떻게 움직인단 말인가?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수십 년을 대감 밑에서 일해온 자였습니다. 충성심이 두터운 자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준혁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대감은 어떤 자였습니까? 탐욕스럽고 냉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 밑에서 수십 년을 일했다는 것은 박서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따른다는 것은 두려워서이거나 아직 이익이 있기 때문이거나 언젠가는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박서방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겉모습, 아래 어딘가 불안해하는 눈빛. 실마리가 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돌쇠를 깨웠습니다. 돌쇠야. 응, 벌써 아침이야? 돌쇠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 한양 안 떠난다. 돌쇠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준혁은 차분했습니다. 어젯밤의 무너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 박서방. 돌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나쁜 놈 말이야? 그 놈이 왜? 그 사람은 20여 년 전 아버지의 누명을 꾸민 자리에 있었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래도 그 놈이 입을 열겠어. 엄대감 편인데. 아직은 그렇지. 하지만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대감은 자신이 필요 없어진 자는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이야. 박서방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 두려움을 건드려야 해.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준혁아, 나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내가 잡혀 있을 때 창고 안에서 들은 게 있어.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서방이랑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대감이 요즘 박서방도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신복을 키우고 있다고. 박서방이 오래됐으니까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히 들었냐? 응. 박서방 부하 2명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 박서방 본인도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어디 가려고? 박서방을 만나러.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간다. 너는 위험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랬잖아. 준혁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대감 저택으로 출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검열, 아직 한양에 있었소. 어젯밤까지 떠나라 했을 텐데. 할 말이 있소. 할 말은 없소. 비키시오. 대감이 당신을 버리려 하고 있소. 박서방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새로운 신복을 키우고 있소.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흔들려고? 박서방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이요. 당신이 대감을 위해 일한 세월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대감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요. 박서방이 천천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것이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대감이 더 이상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당신도 알고 있소. 그 문서가 조작이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니까. 나는 당신을 처벌할 생각이 없소. 진실만 말해주면 돼요. 20여 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서방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겠소. 대감 밑에 있으면 언제 버려질지 모르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적어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소. 떳떳함이 밥 먹여주오? 그렇지 않소. 하지만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20여 년 동안 양심을 짓누르고 살아온 무게는 그보다 더 무겁지 않소. 박서방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두 사람은 조용한 주막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서방은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대감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최참판의 필체를 흉내내어 영모 세력과 내통하는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증인도 매수했습니다. 그날 최참판이 끌려가시던 모습이. 박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들고 계셨소.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백하지 않으셨소.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눈빛을 잊지 못했소. 준혁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증언해 줄 수 있소. 박서방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겠소. 준혁은 즉시 사헌부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박서방의 증언을 담은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임 훈장이 남긴 편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헌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한다고. 그냥 눌러버리면 되지. 하지만 박서방의 증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배신을 해. 박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20여 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먼저 소인을 버리려 하셨지요. 이놈이. 소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저택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의 증언, 임 훈장의 기록, 20여 년 전 매수된 증인들의 자백, 하나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대감의 저택은 포위되었습니다. 엄대감은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최참판은 영모를 꾀했소. 증거가 있소. 그 증거를 조작한 자가 바로 대감이라는 증언이 나왔소. 증언, 누구의 증언이요? 역적 자식의 꿰매 넘어간 자의 말을 믿겠소. 박서방의 증언이요. 그 말에 엄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방이? 예. 문서 조작의 전 과정을 낱낱이 증언했소. 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놈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이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대감의 아들마저 아버지의 죄를 더 이상 감싸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조판서 엄모는 충신 최참판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가소를 흩어지게 한 죄, 그리고 20여 년 동안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노라. 그리고 고향으로 유배하노라. 대감이 포박되어 끌려 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드름을 피우며 오가던 조정 마당을 이번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관원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저택은 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날, 대감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그 유명한 대감이라오? 세상에, 저 꼴이 됐구나. 탐욕이 저 모습을 만든 것이지. 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들을 짓밟으며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이제 밟히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임금은 최참판의 신원을 회복시켰습니다. 충신 최모는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도다. 이에 그 누명을 벗기고 본래의 직위를 복원하며 충신으로 기리노라. 준혁은 그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2살의 거리로 내쳐지던 그날부터 굶주리며 걷던 길이 훈장의 보리떡이 돌쇠와 잡던 물고기가 백일장의 부시 훈장의 마지막 손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준혁아, 잘했다. 진짜 잘했어. 준혁은 아버지의 교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북촌에 반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매화나무 한 그루. 봄이면 흰 꽃을 피워 온 동네의 향기를 퍼뜨리는 나무였습니다. 예전 최참판댁 자리에 다시 들어선 집이었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 한 남자가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조참판 최준혁이었습니다. 32살. 어깨가 넓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12살 소년의 맑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저 글 다 읽었어요. 준혁이 책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아이가 달려와 툇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준혁이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봄날이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최참판이 툇마루에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날이. 아버지, 질문 있어요.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준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의리와 신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혁이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버지도 늦게 알았거든. 마당 한쪽 담장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돌쇠였습니다. 충청도에서 한양 나들이를 올 때마다 빠짐없이 들르는 친구. 세월이 흘러도 그 목소리만큼은 서당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와. 야, 매화꽃이 또 폈네. 매년 오는데 매년 처음 보는 것 같아. 돌쇠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꼭 오래전 그 봄날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날은 끝이었고, 지금 이날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준혁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래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도 의리와 신의를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 거지 소년을 거둬준 훈장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벼슬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리를 잃으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진실을 외면하면 언젠가 그 진실이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최참판이 아들에게 남긴 말은 결국 아들의 삶 전체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